안녕하세요.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만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올해로 35이 된 돌싱녀예요. 요즘 세대치고는 일찍 결혼을 한 편이기도 하고 아이도 일찍 가진 터라 이 나이에 딸이 둘이나 있네요. 첫째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지난 1, 2년간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집콕을 하느라 꽤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개학도 하고 유치원도 다시 수업을 재개해서 요 며칠은 나름대로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저와 두 딸, 그리고 전 남편까지 4명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위에 알렸을 때 대부분은 조금 더 버텨보라는 반응을 보였었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딸 둘을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걱정 섞인 핀잔도 많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어릴 적 제 친아버지와 갈라섰던 경험이 있는 엄마는 더욱더 심하게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당신께서 걸어오신 힘든 길을 딸이 따라갈까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던 20살 때부터 늘 제 걱정에 어쩔 줄은 몰라 하셨어요.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셨죠. 대부분은 문단속 잘해라.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모른 채 해라. 같이 어린 애들에게나 할 법한 걱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말씀이 마냥 귀찮기만 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두 딸을 낳고 키우다 보니 엄마가 왜 저를 그렇게까지 염려하셨던 건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하는 20살짜리 딸내미를 타지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순 없으셨을 테니까요. 다시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리던 이혼이지만 저는 저를 위해 그리고 두 딸을 위해 꼭 그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는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일과 두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정에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딸들을 보면 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퇴근길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종종 사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는 법도 몰랐고 자기 옷도 직접 빨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밥상을 차리는 건 어떻게 알겠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집안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체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 기저귀만 갈아도 자꾸만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뭘 바라고 부탁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다 해버리자 하며 악착같이 집안을 쓸고 닦고 아이들 케어까지 했었죠. 마음 한구석으로는 남편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니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한다 라는 사명감도 있었어요. 저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나 다름없었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일을 그만둔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 예전 직장에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래 근무한 직장이라 떠날 때도 마음이 헛헛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 4시간씩 격리일을 했었어요. 이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마냥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역시 제가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고요. 아침을 먹이고 나면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두고 저는 점심때부터 저녁 직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는 두 딸을 다시 데리고 함께 귀가했고요. 그런 생활을 거의 10년 정도 했네요.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결혼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를 낳았으니 힘든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네요. 그런데요, 그런 생활이 1년, 2년 점점 쌓이게 되니까 마음 깊은 곳부터 병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언제부턴가는 뭘 먹기만 하면 급체라도 한 듯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게는 명치 언저리가 불에 타는 듯 뜨겁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소화불량이려니 하며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서 먹었지만 나중에는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졌어요. 내과를 찾아가 내시경도 찍어보고 혹시 더 큰 병일까 걱정이 되어 흉부 엑스레이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이상이 하나도 없다는 말만 돌아오더라고요. 아픈 몸도 몸이었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마침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신 내과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설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해서 또 반년을 그렇게 앓았네요. 결국 버티다 못해 동네에 딱 하나 있는 신경정신과를 울면서 찾아갔을 때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병명이 뭔 줄 아세요? 화병이요. 실제로 사람이 심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면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만성적으로 두통을 앓는 사람도 있고 소화불량이나 장염이 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듣던 화병을 제가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지금 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당시 왜 그렇게까지 힘겨워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게 아니라 뭘 말해도 눈만 꿈뻑꿈뻑, 좋게 말하면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답답하고 어리바리한 사람이었죠. 연애 시절까지는 그게 그 사람의 큰 장점인 줄 알았어요. 뭐든 제 의견대로 해주고 무슨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늘 허허실실 웃으며 뭐든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네요. 그게 저만의 큰 착각이었다는 걸 신혼 초기 때부터 깨닫게 됐지만요. 전 남편은 1남 2녀 중 막내예요. 위로 누나가 1명, 아래로 여동생이 1명이었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웠다면 부러웠을까요? 저는 외동인데다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렇게 북적북적한 가족이 늘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시누이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물론 이것도 제 큰 착각이었죠. 처음 그쪽 집에 인사를 하러 갔던 날이 떠오르네요. 부모님 2분에 누나 여동생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첫 만남에 5식구를 모두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잔뜩 긴장을 했었죠. 경기도에 위치한 본가에 찾아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나름 잘 보이고 싶어서 옷도 단정한 디자인으로 사입었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시누이 2분한테 드릴 선물도 각각 사갔었네요. 당시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면 응당 양가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방문했던 거였어요.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고 그쪽 집에서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가볍게 와달라고 하시기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었네요. 첫인상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서글서글하고 곰살맞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누나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 그 사람의 여동생은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터울이 꽤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라 집안 내에서도 금이야 오기야 대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원체 형제 자매가 갖고 싶었던 저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초반에는 기대 이상으로 말이 잘 통한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시작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물론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니 어느 정도 쓴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각오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먼저 입을 연 건 전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어머, 그러면 엄마랑 둘이서만 살아요? 불쌍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사실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어요. 아직 채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사실 그때 그 말이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건데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냥 말 실수일 거라고 철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죠. 어머님과 아버님, 심지어는 제 남편이 될 사람까지도
그 말에 첨언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라며 바보처럼 웃기만 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전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야 했어요. 무려 5년이나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긴커녕 메신저 어플로 딱 4글자를 보내왔더라고요. 헤어지자 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당시에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통화 한 번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별의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저는 그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메신저도 몇 통이나 보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무려 일주일이나 제 연락을 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애원에 가까운 제 부탁에 못 이겼는지 긴 신호음 끝에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 대체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야? 나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 그러자 그 사람은 어물거리며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둥,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둥.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답답함이 쌓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 내가 그날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 오빠 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응. 또다시 속이 터질 것 같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제 잘못인지 묻는 저에게 그 사람은 연신 아니라는 말만을 반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결국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헤어져 줄 테니까 제대로 된 이유나 좀 알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뭔데? 그 뒤로 이어진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일찍 갈라선 게 마음에 안 드신대. 너랑 결혼하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남편이 전해준 이야기는 실제로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의 절반도 채 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뭘 배우며 컸겠냐며 분명 여기저기 흘리고 다닐 줄이나 알지 제대로 된 아내 도리를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된 일을 도맡아 할지언정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매일 식당에 나가 일을 하셨고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용역일을 받아 가정집에 방문하여 청소를 대신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결혼 이후의 일이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의 직업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신 적도 있대요. 그래, 정말 남 부끄럽지 않은 직업이구나. 그 뒤로 작게 이어지는 혼잣말. 참나, 파출부 딸이 며느리라니. 내 팔자도 참. 그런 말들은 하나같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저 자신이에요. 사실 저와 전 남편은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했어요. 제가 대학 신입생이었을 시절 그 사람은 군대 제대 후 갓 복학한 선배였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망했던 학교였기에 대학 생활은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생활이 저에게는 많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방에 살던 제가 홀로 상경해서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으니 사람들도 낯설고 정 붙일 곳도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탔었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주고 그랬었죠. 사람이 참 선해 보여서 점점 마음이 열렸네요. 그렇게 제가 1학년이었을 때부터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저와 그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연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차이게 됐으니,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저희 엄마까지 모욕을 당했으니 분노를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자존심이 셌으면 셌지 어디 가서 지고 다니는 성격은 아닌 터라 저는 곧장 그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인 뒤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을 돌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나름대로 부모님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부모님 뒤에 숨어 뭐 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과 헤어졌으면 제가 지금 두 딸의 엄마일 수가 없겠죠. 저도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별을 하던 당시 제 뱃속에는 첫째가 이미 들어선 상태였어요. 처음 몸에 이상을 느꼈던 건 헤어지고 보름도 채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달마다 찾아와야 하는 그날이 일주일이나 늦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설마 임신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려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약국으로 가 테스트기를 구입했고 결과는 선명한 2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산부인과까지 찾아가 봤죠. 아직 태동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이가 자란 건 아니지만 분명 자리를 잡고 있다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심장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거라고. 제 사정을 알 리 없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축하한다는 인사까지. 병원에서 나온 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채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 상태로 일주일간 자취방에 처박혀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도저히 회사에도 나갈 수가 없어서 병가를 냈고 그저 망연자실한 채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네요. 그때 가장 절실하게 떠올랐던 말은 저희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네 몸은 네가 잘 간수해야 한다 였어요. 엄마는 18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셨거든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부터 부랴부랴 해야만 했대요.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거의 죄인처럼 납작 엎드리며 친가가 바라던 것들을 다 들어줘야만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저는 제 친아버지의 얼굴은 사실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마저 그분은 엄마께 손을 올렸다고 해요. 그 외에도 늘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고 제가 딸이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저에 대해서까지 심한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외조 부모님도 그분에 대해서는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아 하시니 말은 다 한 거죠. 뭐 이런 사실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식도 올리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더욱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친아버지 같은 성격의 사람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박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처럼 그저 순하고 싫은 소리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던 걸지도요. 그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저와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전 남편에게, 그러니까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 말에 그 사람은 정말 어쩔 줄은 몰라 하더군요. 임신 소식까지 들은 마당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는지 결국 그 사람은 다시 저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애 정말 우리 아들 씨가 맞긴 한 거야?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를 다시 보자마자 하셨던 말이에요. 그때 그 말투,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까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매번 부모님의 말이라면 갈대처럼 휘둘렸던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서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 홀몸도 아닌 사람에게 너무하다고 제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당시에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저 유순하게만 했던 아들이 언성을 높이자 어머님도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엄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던 날,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어요. 간만에 보는 엄마는 더 야유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제 얼굴이 상했다며 연신 속상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거든요. 엄마는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에 이것저것 장을 봐서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 드셨어요. 엄마가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는 걸 알던 저라 간만에 먹는 엄마표 음식들이 반갑기보다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흘리듯 말씀드리자 엄마는 아이고 많긴 뭐가 많아, 예비사위가 오신다는데 이걸로 되려나 모르겠네 하며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은 남편감을 만난 것 같다 기쁘시다며 그 사람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혼자 서울에 보내둔 딸이었는데 잘 챙겨준 게 고맙다고요.
제가 이렇게 착한 남자를 만난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눈물이 차올라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행복해하는 엄마께 차마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돌아가고 나서 전화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으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면 뭐하겠냐고 앞으로 잘 살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뒤 시댁의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더욱더 노골적인 수준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명절 때마다 저는 연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댁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 덕에 결혼 생활 중 엄마를 찾아뵌 명절은 손에 꼽을 정도네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에게 밥이라도 잘 먹여야겠다며 계속해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옆에서 일을 거들었고요. 어머니는 제가 칼질을 하면 하는 대로, 설거지를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언짢아하셨어요. 너 집에서 얼마나 놀기만 하길래 도통 요리 실력이 늘질 않니? 하며 혀를 쯧쯧 차시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식사 시간 이후 가족끼리 둘러앉아 과일이라도 먹을 때면 대화의 주제는 항상 저희 집안 이야기였어요. 아빠 얼굴은 기억나냐? 엄마는 아직도 파출부 일을 하시냐? 친정에 돈은 얼마나 붙이냐? 뭐 이런 것들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혼 당시 시댁에서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던 저는 결혼 자금이라는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루 벌어 겨우 하루를 버티는 엄마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자연스레 경제적인 부담은 모두 남편 쪽에서 지게 됐죠. 그때는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시댁에 가면 그저 허허실실 미소만 지으며 화를 삭혔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저지만 병원에서 화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제야 제 자신이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못난 딸내미 때문에 사돈 집에서까지 무시를 당해야 했던 엄마께도 죄송한 마음 가득했죠.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시댁에 빌렸던 결혼 자금을 모두 갚자였어요. 살고 있던 아파트야 저와 전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한 집이고 없는 형편에 예물은 최소화하자며 주고받지도 않았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세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다니던 회사에 요청해 계약직 풀타임 직원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됐어요. 당시 첫째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상황이었으니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방과 후 학교까지 등록해 두었죠. 둘째는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제 선택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는 게 그때만큼은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 더 크면 학원도 보내야 할 테니 미리부터 돈을 모아두자고 대강 둘러댔죠. 몸은 2배로 피곤해졌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니 갚아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같이 회사에 나가고 집안일도 양육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엄마께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하게 됐고요. 그런 생활을 하며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급하게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확인해보니 친정 엄마였고요. 퇴근길에 꽉 찬 지하철에서 피곤함에 가득 찬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여보세요? 하는 제 첫마디에 엄마가 대뜸 걱정부터 하셨던 걸 보면요. 어머, 딸,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왜 그렇게 마음이 울컥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다가 결국엔 다음 역에서 급하게 하차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터라 더는 울음을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지하철 승강장 바로 앞에서 애처럼 엉엉 우는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힐끔거렸습니다. 수학이 너머의 엄마는 연신 아이고 아이고 하며 저를 달래기 바빴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한 건데
왜 울고 그래?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그간 꾹꾹 눌러온 서러움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소리를 내서 흐느끼는 꼴이 되어버렸죠. 엄마, 나 힘들어. 힘들어서 미치겠어. 저는 처음으로 엄마께 힘들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회사 일도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고 털어놨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상경한 이후 안 그래도 매일 마음 졸이라 엄마께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남편 도움 없이 혼자 가사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이런 걸 대체 어떻게 버텼던 건지 정신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목소리가 점차 어두워졌어요. 연희야, 뚝 그치고 똑바로 대답해. 그게 진짜야? 정말 너희 시댁에서 너를 그렇게 대했어? 그제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투정 한번 부려본 거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러나 엄마는 이미 화가 잔뜩 난 듯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혼자 잠깐 내려와봐. 엄마가 먼저 제게 고향에 내려오라고 하셨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크게 놀랐어요. 엄마, 진짜 별일 아니라니까, 응?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혼자 내려가. 대뜸 울며 힘들다 소리를 해놓고 이제와 괜찮다고 하는 딸이 답답하셨는지 엄마는 언성을 높이셨어요. 최서방은 뭐 하는데? 애는 뭐 너 혼자 나왔다니? 그렇게 화를 내시던 엄마는 겨우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긴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이들과 남편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려니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고작 하루지만 혹여 밥이라도 굶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밑반찬도 든든히 만들어두고 밥은 미리 지어서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국도 2종류로 미리 끓여놨고요. 밥 데우는 법, 반찬의 위치, 아이들 취침 시간 등 잔소리를 잔뜩 쏟아부은 후에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내색이 역력한 얼굴로 잘 다녀오라며 저를 배웅했고요. 기차를 타고 친정집에 내려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괜히 투정을 부려 엄마를 걱정시켰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득했고요. 엄마는 기차역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셨어요. 차마 먼저 말을 꺼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결국 저희는 말없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무거운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할 얘기가 뭔데? 엄마는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몰라요. 제가 순간의 말실수로 이를 크게 키운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달리던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 낯이 익은 친정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콧속을 가득 메웠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엄마표 제육볶음 냄새였어요. 일단 손부터 닦고 와. 밥 먹으면서 얘기하게. 엄마의 말에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 손을 닦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엄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느새 주름이 가득해진 엄마를 보면서 저는 차마 숟가락을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말없이 식탁만 내려다보고 계신 엄마께 저는 먼저 오늘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 말이 뭔데? 엄마,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 나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는 다시금 한숨을 푹 내쉬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랑 갈라설 때 그 양반이 위자료랍시고 준 게 뭔 줄 아니? 예기치 못한 대화 주제에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맹지, 너 어릴 때 엄마랑 차 타고 한번 가본 적 있어. 아마 기억은 안 날 거야. 그쯤 되자 도대체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더더욱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친부가 위자료로 남겼다는 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만 너무 깊은 시골에 있는 곳이었고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은 땅이라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짐작하기가 어려웠죠. 이혼을 하며 귀책사유가 인정됐던 제 친아버지는 엄마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매달마다 제 양육비도 송금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먹고 죽어도 저희 모녀에게 줄 돈은 없다며 본인 명의로 된 맹지만 2,000평 정도를 남겼어요. 그 뒤로는 연락도 채 닿지 않았으니 엄마는 양육비도 없이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셔야 했던 거고요. 기억나. 그 땅. 근데 갑자기 왜? 저의 질문에 엄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 땅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어.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되물었습니다. 그 맹지를? 왜? 그도 그럴 게 2,000평이나 되는 땅이었지만 가치로 따지자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땅을 팔아보려고 엄마가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나 세금 등 부가적으로 나갈 돈이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셨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그야말로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국도가 들어선다더라고. 못해도 평당 15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연희야, 엄마가 그 땅 팔 테니까 그걸로 너의 시댁의 진빚 갚아. 알겠지? 엄마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든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그리고 엄청난 금액에 저는 입조차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딸내미 시집 가는데 엄마가 해준 거 하나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사돈댁도 참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아무튼 그 돈 그거 그냥 줘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나올 거야. 그제야 저는 그 상황을 천천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됐어 엄마. 나 요즘 돈 잘 벌어. 내가 해결할 수 있... 해결은 무슨 해결을 해 네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네가 진 빚이 아니야.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변변찮은 예물 하나 못 해준 엄마가 진 빚이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마냥 단단한 것 같았던 엄마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잘게 떨리더니 결국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다음날 둘 다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혼자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할 따름이었어요. 정말 엄마의 돈을 받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들은 모두 흩어져 사라졌어요. 아이들 장난감이며 먹고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전 남편은 울상이던 얼굴로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난 진짜 집안일에 소질이 없나 봐. 하며 울고 있는 둘째를 저에게 떠넘기듯 안겼고요.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그나마 원래 모습을 되찾은 집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눅들어 사는 제 모습이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복잡한 심정으로 안방에 들어가자 남편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군요. 오늘은 애들 방에서 앉아? 전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응, 당신한테 할 말도 있고. 둘째가 태어난 후 따라서 투정이 늘어난 첫째 때문에 저는 늘 두 딸이 잠든 방바닥에 요를 깔고 잠에 들어야 했거든요. 때문에 제가 잘 시간에 안방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챈 듯 보였어요. 할 말? 뭔데 그래?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저는 결혼 당시 시댁에서 보태주셨던 돈을 갚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며 무리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가족끼리 돈을 갚고 말고 하는 게 말이 다 되냐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어이가 없었네요. 무리하는 거 아니야. 친정집에 돈이 좀 생겨서 그래. 그동안 나 시댁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늦게라도 갖고 싶어.
제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 돈이 어쩌다가 생겼어?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전후 사정을 설명해줬어요. 친부가 남긴 땅이며 도로가 날 거라는 이야기까지 전부요. 그 사람은 어안이 벙벙한 듯 나지막히 그래 하고 대답하더니 당신이 편한 대로 해 그럼 하곤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아이들을 각자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두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돈 때문인가 싶은 마음에 서둘러 밖으로 나온 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라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느냐며 핀잔을 주셨을 어머님이 마치 첫 인사를 갔던 그날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셨거든요. 응, 연희야, 아가. 내가 너무 갑자기 연락한 건 아닌가 싶네. 잠깐 시간 괜찮니?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예상하셨겠지만 전화를 건 이유는 제가 전날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땅값이었어요.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굳이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고. 딸 같은 며느리한테 돈을 어떻게 받냐고.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영 불편하면 있지. 네 막내 신우이가 이번에 재수를 하잖니. 얘가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다는데 네가 그걸 좀 보태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나 아이 만나러 반찬 싸들고 다니려면 차도 좀 필요하고 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당시 신우이는 3번째 수능을 준비하던 차였어요. 학원비며 교재비 때문에 돈이 꽤 나간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이왕 갚기로 한 돈이니 우선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냐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죠. 대치에 있는 기숙학원이라 생활비랑 수업료를 따로 받는다네. 그래도 달에 5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어떠니? 괜찮지? 아가? 그리고 차 그까짓 거는 일시불로 사줄 형편 되잖아. 이자 받는 셈 치고 이 정도면 싸지. 안 그래? 달에 500만 원. 당시가 1월이었으니 적어도 10번의 학원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결혼 당시 아무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다지만 5천만 원이면 연이율 80%를 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요구한 차는 5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잠시 아무 말이 없자 어머니가 채근하듯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원이라서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사돈께 좋은 일 좀 생긴 것 같던데 큰 횡재를 하셨다며?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주니?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이제 와서 가족이요? 가난한 며느리는 남이고 돈 생긴 며느리는 가족인가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더듬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처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하는 질문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울컥하는 마음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저를 창피해하셨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해온 것도 없이 딸만 줄줄이 낳았다고. 세상 면박 다 줘놓고 기억 안 나세요? 벌써 까막까막 하신가요? 그 말에 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절더러 배은망덕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역시 아버지 없이 큰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실수였다고 또다시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네, 도움 주셨던 거 제가 다 갚으려고 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한 푼도 못 주겠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서러움이랑 통치죠. 그럼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 시간에 전화 삼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쏘아붙인 뒤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휴대폰이 뜨거워질 만큼 문자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의 학교나 유치원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전화는 꺼두지 못하고
대신 어머니의 번호만 차단해 두었죠. 그러자 시누이들의 번호로, 아버님의 번호로 연달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차단해 두고 다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당신이 먼저 돈 갖고 싶다고 하길래 전화하신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뭐가 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착한 게 아니구나. 그저 눈치 없는 척, 어리숙한 척 굴면서 나를 이용해온 거구나. 저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받고 싶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 대부 업체에서라도 빌려서 갚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껏 노예라도 된 것처럼 살았잖아.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건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조퇴를 한 뒤 집에 가자 그 사람이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서로 감정이 격해진 터라 언성도 높아졌고 그 사람의 밑바닥을 처음으로 마주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화가 오고 간 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사람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후련하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법원 판결상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그 집안과의 인연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아빠이다 보니 교섭권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아예 연락을 끊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딱 그만큼만 선을 지키면서 지내고 있네요. 아, 시누이는요. 이번에 또 대학에 떨어졌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대치동 기숙학원까지 보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자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 수준이 됐다고 해요. 학원비를 대느라 빚까지 진 걸로 하는데 난감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얼마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전부 알려줬거든요. 30분이나 통화를 질질 끌며 우는 소리를 하길래 용건이 뭐냐고 묻자 결국엔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갚기로 한 만큼이라도 주는 게 도리 아니냐고. 한때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는 없는 거라고. 또 지 특기인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딱 잘라서 그 집에서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받아도 모자르다고 거절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큰 제가, 배은망덕한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뻔뻔하고 못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미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었으니 별로 무서울 것도 없네요. 막내 시누이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니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이제 제 자신과 사랑스러운 두 딸 그리고 제 엄마만을 위해 살 거예요. 엄마는 원하시던 마당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고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무릎이 아파서 강아지를 키우시느라 걱정이 되지만 뭐 그게 낙이 시라니까요. 말릴 수 없죠. 그리고 애들 키우기 편하라고 40평 아파트 한 채 사주셨습니다. 맘 같아선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애들 교육 때문에 주말마다 엄마 댁으로 가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싫었던 아빠였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저희 가족을 돕네요. 진짜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스트레스 제로인 인생이 되었어요. 먹고 살 게 해결되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물론 화병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인생의 기회가 올지 모르니 힘든 일 있어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